3.1운동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추가로 한 번 더 쉴 거예요. 중간에 좀 짧게 끊어서 갈게요. 자, 한번 보시죠. 3.1운동. 자, 배경을 좀 먼저 볼게요. 자,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아주 복합적인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국제 정세. 이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국제 정세의 변화 첫 번째.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몇 년에? 이거는 좀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도니까 좀 연도를 기억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 혁명. 근데 러시아 혁명이 한국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혁명 연설을 하는데, 레닌의 연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개념부터 볼게요. 러시아는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죠.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반대편에 있는 게 뭔가요? 자본주의죠. 이건 이해되시나요?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제국주의거든요. 이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가 돼서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제라고 할 때 그 제는 일본 제국주의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국주의를 가장 대척점에서 깰 수 있는 사상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유독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독립운동사를 잘 배울 수가 없죠.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반쪽짜리 독립운동사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 또 저기 위에 있는 애들은 임시정부 안 배워요. 독립운동은 혼자 해요, 한 사람이. 이순신이죠, 이순신. 혼자 싸워요. 배 몰고 나가서. 자, 한번 봅시다. 일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레닌이 붉은 광장에서 어떻게 연설을 하냐면, 세계에 많이 존재하는 약소민족 국가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이죠. 이 식민지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소민족 국가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소련이 앞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레닌은 정말 백마탄 왕자죠. 우리를 구원해 줄 야훼, 메시아 같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열풍이 급속히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규합해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완성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게 두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약소민족 국가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규합해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완성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 혁명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죠. 레닌의 연설.
영향 관계로만 보면 식민지 국가, 그러니까 약소 민족 국가들의 해방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중요해요. 식민지 국가의 해방 운동 지원. 그것도 그 거대한 누가? 그렇죠.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걸 지원해 주겠다니 뭐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땡큐죠. 해방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당시에 1919년이죠.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된 거는 파리 강화회의 에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도 어찌 보면 이거 아니에요? 윌슨이 그거 아닌가? 그 배구공? 그 누구 나오는 영화지? 톰 행크스인가? 그 누구 나오? 캐스터 어웨인가? 하여튼 뭐 그 윌슨이 그 배구공 아니야? 그냥 하는 거니까 어떻게 좀 도와줘.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이 제창. 요게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약소민족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변화의 물결이 오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시류를 좀 잘 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외에서 독립선언문이 계속 발표돼요. 국외 독립선언문 발표. 독립선언문은 말 그대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하나씩 차례대로 1917년의 대동단결 선언 1917년에 뭐라고요? 이 대동단결 선언은 사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아주 강력한 게 있는데 계속 대동단결이 계속 나와. 대동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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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 근데 중요한 건 못 찾아. 아씨 이러면 대박인데 그죠? 대동단결 선언. 이 대동단결 선언은 어디서 발표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신안? 청년당? 혁명당? 이 씨발 그냥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렇게 꼭 둘 중에 하나라서 찍으면 맨날 틀리죠. 신한혁명당에서 발표하는 거죠. 신한혁명당에서. 그 다음에 1918년에 이것도 했는데 무호독립선언이에요. 이건 대한독립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이 1918년이 무호년이거든요. 1919년이 기미년이에요. 우리 기미독립선언문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무호년이라고. 무호독립선언. 이건 대한독립선언문이라고도 해요. 중광단 어디? 여기서 발표한 무호독립선언의 키는 무장투쟁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당시에 그 국어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기미독립선언은 이게 비폭력 투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호독립선언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이거야. 그래서 자료 자체가 막 독립군이여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 육탄혈전의 자세로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선언문에. 제가 지금 얘기해주는 이유는 선언문이 나왔을 때 무호독립선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호독립선언은 이렇게는 안 주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무장투쟁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육탄혈전?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료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육탄혈전 이런 말이. 이런 말이 나오면 아하 무호독립선언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밑에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 1919년 28독립선언입니다. (28독립선언) 조선청년독립단에서 발표한 거예요. 28독립선언은 일본 도쿄에서 발표되는 건데, 이 도쿄 그러니까 도쿄에 있던 한인 유학생들, 도쿄에 있던 누구? 한인 유학생들이 발표한 겁니다. 조선청년독립단. 이름 외우셔야 돼요. 이름. 최팔룡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단체인데, 한인 유학생들 중심이에요. 이 28독립선언을 시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까 전에 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승전국의 논리라고 그랬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승전국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민족자결주의의 대상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꼬집고 있는 게 28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시켜달라. 이 문구가 딱 나오면 28독립선언이에요.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시켜달라.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시켜달라. 사료를 읽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28독립선언이다. 그리고 이제 이 28독립선언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직접적 내관이 돼서 이게 터지면서 바로 3.1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미독립선언문이 작성되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물론 독립선언문도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인데, 이거 말고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배웠던 거 하나 있는데, 신한청년당에서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 이런 게 그거야. 요거에 얽힌 일화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국외 독립활동이라고 합시다. 국외 독립활동. 첫 번째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신한청년당.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해서 독립청원서 제출했던 것.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신한청년당 당수가 여운형이었잖아요. 여운형이가 그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운형 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이 했던 독립운동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외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상하이에 있던 주, 중, 미 대사,
그러니까 중국에 와 있던 미국 대사와 여운형이가 지속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운형이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좀 미국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 외교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운형이가. 오히려 이승만보다 여운형이가 더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외교 활동을. 근데 이제 미 대사가 했던 얘기가 재밌는 거야. 아니, 조선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을 하겠다는 그 열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가 도와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미국에서 야 이거 조선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운형이가 자신의 제자들을 이 일본으로 보내서 사실 28 독립선언을 쓰게 하는 거거든요. 이 일본 유학생들한테. 그리고 김규식이를 또 어디로 보내고 파리로 보내고. 이게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여운형이가. 그러니까 사실 3.1운동을 일으킨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냐? 이 여운형이에요. 여운형. 근데 이 몽양 여운형 선생도 해방 전후사 할 때 이제 우리 현대사 할 때 많이 배우는데 여운형의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잘 안 배우거든요. 신한청년당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한 것.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한 것. 이 김규식이 뭐 제출한 것? 독립청원서 제출한 것. 말 그대로 독립을 청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대한인국민회. 여기서도 파리 강화회의 당시에 대표 파견 계획을 하거든요. 대한인국민회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괜찮아요. 어차피 뭐 공부해도 틀려요. 뭐 지금 방금 전에 듣고 이렇게 맞을 수는 없죠. 대한인국민회. 여기서 정한경을 파리 강화회의,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에 정한경을 파견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정한경 파견 계획 이렇게 해야 돼. 글자 쓰지 마시고 정한경 파견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이때 이승만이가 부랴부랴 자기가 통치 청원서 같은 걸 써서 미국의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보내요. 자기 이름을 써서. 이게 이제 우편으로 발송한 거죠. 대표가 못 가니까. 뭐 재정 지원이나 자금 부족 때문에 못 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될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의.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를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이 일본 대신 통치해 달라는 거야. 국제연맹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제연맹이 나중에 국제연합 유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유엔이 통치해 달라 이거예요.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하게 돼요. 이거를 실제로 윌슨에게 제출을 하죠.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서도 늦게예요. 이건 좀 늦게 윤회, 고창일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파견을 합니다. 실제로 파견이 돼요. 파리에.
파리 강화회의에 윤회, 고창일 등을 파견을 하죠. 그리고 이 윤회, 고창일 등이 독립청원서를 또 제출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3.1운동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배경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내 상황. 고종 황제가 죽습니다. 고종이 1919년에 고종이 승하를 하는데 고종 독살설이 유포돼요. 고종을 독살했다. 이완용, 이지용 뭐 이런 사람들이 고종을 독살했다. 이러면서 독살설이 유포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고종 독살설 유포 이러면서 국민의 분노가 아주 커진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뭐가 발생하는 것이다? 3.1운동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1운동 발생 과정, 과정이라고, 발생 과정이라고 보면 전개 과정이죠. 전개 과정. 자, 3.1운동은 일단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전개를 하느냐, 하나씩 볼게요. 일단 기미 독립선언문이 이제 써집니다. 이건 이제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쓰죠. 기미 독립선언문이 작성돼요. 문을 작성합니다. 최남선이 썼고요. 이 기미독립선언문 마지막에 붙어있는 공약 3장은 한영훈 선생님이 쓰셨죠? 제가 맨날 최남선이 썼고 한영훈 선생님이 썼고 이상한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쓰죠. 이게 역사의 무서움이에요. 뒤에 선생이 붙으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승만 선생님. 느낌 이상하죠? 근데 김구 이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 그냥 김구 선생님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 그게 역사가 무서운 거야. 그렇게. 전두환 선생님 어때? 졸라 안 어울리지? 똑바로 살아야 돼. 뒤에 선생이 붙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응? 뒤에 선생자를 붙여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응?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 자연스럽게. 한영훈 선생 이렇게. 응? 이 공약 3장은 한영훈이 있으면 한영훈 선생이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족대표 33인과 학생 대표들이 이제 모이죠. 민족대표 33인 그 다음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운동 계획을 하죠.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종교계 대표들이 많죠. 종교계 대표들이 많습니다. 천도교 이게 불교인데요. 손병희 기독교
이승훈, 불교, 한용운 등이 중심이 됐었죠. 시작이 되는데요.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태화관은 종로에 있던 음식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태화관?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낭독. 그리고 만세를 외치죠. 이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사람은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29명입니다. 나머지 4분은 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서 참여를 못했고, 민족대표 33인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만세를 불렀는데 이게 자진체포됩니다. 도망가지 않죠,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자진체포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기미독 썸을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전개하죠. 학생 대표들은 탑골공원에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전개하는데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정도로 확 그냥 도미노처럼 막 확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 시위가 확산되는. 자, 한번 보죠. 3.1운동 초기에는 이게 이제 비폭력 만세 시위가 전개돼요. 근데 이 시위가 계속 이제 후기로 가면 이게 이제 폭력 시위 양상으로 변하거든요. 3.1운동은 3월 1일에 시작해서 4월 20일경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 예 들면 돼요. 우리 촛불 집회 이런 거 계속 되죠. 그죠? 그게 어떤 특정 날짜를 딱 기억할 수 없게 계속 그렇게 지속되는 겁니다. 요게 왜 근데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게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렇게 돼요. 폭력 시위로. 왜냐면 농촌 지역은 집집마다 무기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게 폭력 시위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1운동이 1919년이잖아요. 토지조사 사업이 1918년에 끝나죠. 그 토지조사 사업의 최대 피해는 누가 당한 거예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이. 여기다 토지조사 사업을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처음에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그리고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산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외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1910년대 배웠던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던 해외 있죠. 그 지역에서는 다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로까지 확산된다. 특히 이 해외 확산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이 필라델피아는 미 의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얼마나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3.1운동의 결과 및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자, 3.1운동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오늘 만나서 일제시대 매핑할 때 이 부분을 건든 건데요. 일제의 통치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그렇게 팼죠, 우리를. 그렇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의식이 전환되죠. 아, 얘네들이 때려서는 안 되는 애들이구나. 그럼 뭔가 이렇게 좀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게 문화 통치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물론 이제 일본은 일본사를 보면 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일본 내 어떤 지식인들의 자체적인 반성이 있었다. 뭐 식민지를 이렇게까지 통치할 필요는 없다. 이건 뭐 지랄이고, 이건 지네들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3.1운동을 보고 일본이 놀래서 통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 문화 통치로의 전환. 네,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데 또 역할을 했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세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안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그 3.1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제의 만행들,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의 순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이걸 이제 탄압하고,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영국 기자가 이걸 봐요. 실제로 목격을 하면서 영국에 보도를 하면서 일본이 아주 안 좋아지죠, 상황이. 그 갓난이를 교회당 밖으로 엄마가 이렇게 딱 얘 애기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딱 내놓는데 대검으로 애 머리를 확 찌르거든요, 일본 경찰이. 일본 헌병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국 기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머리통으로 막 대검이 확 들어가는 걸 보고 영국 기자가 너무 놀란 거죠. 이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특히 볼 때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죠. 응? 세계 여론의 악화. 이 세계 여론이 악화된 이유는 제암리 학살 사건. 이게 제암리가 수원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 수원에 제암리가 있죠. 제암리 학살 사건.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의 순국. 이런 것들이 세계에 보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무장독립투쟁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폭력 만세 시위의 어떤 한계? 이런 걸 느낀 거죠. 아, 이건 어렵다. 그래서 무장투쟁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3.1운동이 몇 년에 일어나요? 우리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다음 주 일요일 날 배울 텐데, 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게 일어나요. 1년 뒤에. 만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19년에 3.1운동, 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흐름이. 봉오동.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가 20년에 일어나는데, 이게 무장투쟁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또 키인데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처음에 3.1운동을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보지 못했어요. 예상을. 그래서 사실 자진 체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일제에게 정확하게 좀 어필만 좀 하고 통치 방식의 어떤 개선 요 정도만 이끌어내도 굉장히 좀 훌륭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근데 갑자기 막 그 많은 국민들이 막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이번 촛불같이 된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못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도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이번에 우리 보고 정치인들이 다 놀랬잖아. 그치? 이거 잘못하면 엿되겠구나. 이런 거죠. 까불면 그렇게 돼. 응?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까운 거야. 왜? 정말 이 정도로 호응해 줄 줄 알았다면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하지 않지. 정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뭘 느끼냐면 앞으로 이런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이끌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 단체의 필요성 이런 걸 자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계획하고 막 뿔뿔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뭔가 이걸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시켰던 결정적 사건은 3.1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할 텐데 노동자와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해요.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민들 의식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같이 하는데 이번에 촛불 집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이걸 계기로 국민들의 의식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의식 수준은. 자기가 안 나가도 돼요. 촛불을 들고 안 나가도 이런 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의식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태극기를 흔들지 않아도 이걸 보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의식들이 달라지는 거고. 노동자, 농민들의 참여 이것이 의식성장을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이후 독립운동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돼요. 왜? 지속적으로 인적 자원이 확보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의식이 딱 깨우쳐지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쵸? 그것도 하층부에서. 그럼 이제 계속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계 반제국주의 운동의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한국 사적 의의도 있지만 세계 사적 의의가 커요. 그래서 중국의 5.4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생겼던
바로 반제국주의 운동의 신호탄 역할을 했던 게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세계사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사 이런 문제에서도 3.1운동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의 신호탄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반영제국주의 운동, 인도의 반영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 인도의 독립운동가 중에는 간디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렇죠? 반영제국주의 운동을 펼쳤던 간디. 그 다음에 간디와 이렇게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더 계신데 네루가 있어요. 네루. 인도의 독립운동가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간디, 네루. 이 네루가 자신의 딸에게 쓴 편지를 모아서 발행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도 역사책 중에서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루가 자신의 딸 인디라 간디인데 이 인디라 간디에게 쓴 편지예요. 인디라 간디는 인도에서 최초로 여성 수상을 한 사람,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네루의 딸이. 근데 이 세계사 편력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유관순 얘기를 해요. 네루가. 조선의 17살 먹은 한 소녀가 철창 안에서도 끊임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살이 다 찢겨 죽어요. 그러니까 하도 철창에서 만세를 부르니까 여기를 다 찢어버리거든. 겨드랑이를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계속 외치는 유관순이 이 안에서도. 그래서 법정에서 유관순이 했던 유명한 말도 네루가 써줘요. 나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법으로 나를 처벌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 이유를 내가 못 느끼겠다. 유관순이 법정에서 얘기한 말이에요. 나는 조선 사람인데 왜 일본법으로 나를 처벌하느냐.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유관순.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 딸한테 써줘요. 네루가. 왜 써주겠어요? 넌 뭐하니? 중요한 거. 조선에 이렇게 이런 여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니 지금? 이 얘기죠,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이 3.1운동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3.1운동에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부할 때 우리가 자꾸 이게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 그게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은 활성화되거든요. 무장투쟁도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성화돼요. 물론 이제 문인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인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글 쓰는 사람들은 뭔가 3.1운동이 실패하면서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염세주의적으로 변하고 막 이러면서 막 비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독립운동의 양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더 강해져요.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독립운동의 방법이 다양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 이건 포커스인데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방법.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방법.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 방법, 무장투쟁론입니다. 뭐라고요? 무장투쟁론은 간단해요. 독립군들을 잘 길러서 훈련을 시켜서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군을 무찔러서 독립을 하자. 이게 무장투쟁론이에요.
무장투쟁론,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휘,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외교 독립론, 이름을 들으면 이 제목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려서 일본을 뭐 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나가면 손해를 보는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을 잘 건드려서 일본을 압박시키자는 거죠. 이승만입니다. 그 다음에 실력 양성론. 이건 이제 나중에 준비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뭐 하는 거예요?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너무 없어서 일본에게 먹혔으니 우리가 실력을 좀 키우자. 그런 거죠. 대표적인 분이 안창호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건 나중에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쓰긴 써야 돼. 이게 민중 직접혁명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들으면 좀 이게 이상한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정말 독립 바로 돼요. 모든 민중이 독립운동에 다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무장투쟁 쪽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갈 때 수류탄 이렇게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둘 세트로 같이 던지고, 그 생선 파는 아줌마들도 12시네? 그러고 이제 종로경찰서 이런 데 가서 폭탄 던지고 생선이랑 같이 이러면 일본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버티지 못해. 2천만 국민이 다 독립운동을 하면 어떻게 버텨요, 일본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신채호. 이분의 스타일을 뭔지 알겠죠, 대충. 왜 이승만이를 그렇게 욕했는지. 신채호 이런 분이에요. 신채호. 이게 이제 민중 직접혁명론 나중에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신채호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민중 직접혁명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 그게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조선혁명선언. 이게 1923년에 신채호가 쓴 거예요. 이 조선혁명선언은 왜 유명하냐면 이게 의열단 강령이 돼요. 이 신채호가 쓴 이 조선혁명선언은 민중 직접혁명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열단 강령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계급혁명론인데요. 무슨 혁명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몰아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독립운동이 될까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때 당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부르주아 계급이 다 누구겠어요? 그렇죠. 일본인이거나 친일파거나. 그럼 얘네들 몰아내는 게 결국은 독립이죠.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잘 사는 사람들은 친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친일을 안 하고는 잘 살 수 없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몰아내는 게 결국은 이퀄 독립운동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이 채택했던 방법이 계급혁명론이거든요. 계급혁명론. 박헌영 이런 사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20년대에 주장이 되는데 처음에 제기될 때는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제안이 된 거예요.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이광수. 이 자치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의 방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얼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의 방법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이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사들이 다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야.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뭐 예를 들어서 이동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되면 바로 임시정부는 침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침체, 계속 침체, 완전 침체. 이게 임시정부야. 근데 선생님 우리는 왜 임시정부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침체되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좀 복잡해 그건. 잠깐만 쉬었다 갑니다.